안녕하세요. 전효연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 제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 키워드는 이해관계인입니다. 협상장에는 당사자, 실무자가 상대방이 있지만 이 사람만 보면서 협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또는 그 사람이 영향을 좀 받을 만한 간접적인 그런 사람들까지 생각해 가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자, 협상 테이블에는 지금 나와 여기 상대방이 양자가 만약에 있다면 사실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니까 사실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영향을 미칠 만한 잠재적인 이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내가 좀 커뮤니케이션 할 때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뭐 대화에 끌어들여서 거론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주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보통 크게 유형을 보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장에는 없지만 이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 이를테면 실무자급이면 이 사람에게 영향을 그때그때 주는 사람은 이를테면 그 기업의 임원 또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소기업이면 사장님이 뭔가 이 사람에게 전화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수용하기 힘든 요구 조건의 변화를 뭔가 주려고 그러면 꼭 전화를 합니다. 중간에 나와서 아니면 잠깐 휴회를 한 다음에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 요구 조건에 이렇게 좀 변화의 여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할 때 그 사장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 스스로가 개입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적극적 개입 이해관계인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드러내지 않지만 팔짱을 낀 채 협상 상황을 주변에서 응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 협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는 경우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내가 제시하는 요구 조건에 굉장히 지원을 해줄 만한 역량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을 거론해갖고 이 협상장에 이름을 소환해서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노력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해관계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협상에 활용해 보시는 그런 전체적인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최근의 사례로 아마 저는 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남북 협상이 이제 2018년 4월 달에 진행이 됐죠. 결국 남쪽과 북쪽의 당사자의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남과 북의 양측만 지금 관계하지 않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는 미국, 중국, 러시아, 넓혀서 일본, 지정학적인 관계까지 포함해서 이 사자들이 다 이해관계인으로 중요하게 거론되기 때문에 이 선언문에도 보시면 평화 구축 체제를 위해서 남북 미중 4차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까지 이렇게 담아 넣은 거 보면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회담 직후에 남쪽에 그러니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전화를 주변에 이해관계인에게 다 하는 거죠. 이런 노력이 크게 지금 나와 있지만 작게 보면 이걸 축소해 보면 회사 간의 회사의 거래 협상에서도 반드시 주변의 역량 이해관계인을 따져가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 그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범위를 좁혀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처음 단계, 결혼을 하는 단계, 결혼한 후의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맨 처음에 어떻습니까? 연애하는 시점에서 나와 애인 간의 관계만 협상 테이블에 지금 나와 있고 사실은 주변은 생각 안 하고 막 그때는 서로 좋아서 연애를 하는 거죠.
좋은 기간을 이제 갖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 애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막상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관계에서 애인이 신부로 바뀌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신부 이외에도 당사자 신부 이외에도 누가 보입니까? 보인다기보다 이제 의식을 하면서 뭔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양가 인사하거나 처음에 인사하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또 인사 이런 관계돼서 의사결정을 부모님에게도 또 사실 또 하나의 협상 테이블이 되겠네요. 형제, 부모님의 형제 뭐 이런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런 이슈들을 갖고 계속 또 타진을 해야 되는 이해관계가 늘어나고 있죠. 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면 아내로 되는 순간 이해관계인은 뭐 부모님도 계속 나오고 형제도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인 자녀가 출산이 됐다.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자녀 중심으로 가정이 꾸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결혼 후의 이해관계인은 자녀입니다. 자녀에 의해서 차의 종류도 바뀌어야 되고 이사도 자녀의 학군에 의해서 또 자녀를 의식하면서 모든 게 자녀 중심으로 또 많이 변화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자, 아내가 되는 순간 아내의 중요한 이해관계는 자녀 중심으로 또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은 구성이 돼 가고 있다. 자, 이해관계인의 폭은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예를 보면 이건 굉장히 종속되는 이해관계인도 때로는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관계인은 워낙 뭐 개념을 설명할 이유가 없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기 때문에 사례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사례를 보시면서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협상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가 있구나. 그것만 깨달으시면 이 차시에서는 굉장히 학습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지금 강 대표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타트업 회사인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강 대표라는 이 회사가 이제 접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대가 이제 이 최 대표라고 하는 빅데이터 큰 업체 B사의 대표입니다. 최 대표. 최 대표가 이제 정부로부터 한 10억짜리 큰 프로젝트의 계약금을 따냈습니다. 따내서 이 사람이 자체적으로 10억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까 하다가 자기네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를 한 3억 정도인가요? 3억 정도를 떼내서 요거를 개발할 소프트웨어 업체를 찾고 있다는 P씨의 연락을 받았어요. 이 P씨는 나도 알고 최 대표도 좀 친분이 있는 중간에 있는 P씨가 소개를 한 거죠. 최 대표님 다시 하도급을 주실 때 이 회사, 이 S사의 강 대표한테 전해 보십시오. 이 회사가 아주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공신력이 있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이제 용역을 따낸 거죠. 계약 내용이 이렇겠습니다. 3억 원의 계약 내용. 최 대표와 강 대표가 서로 합의한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금 8천만 원 초기 금액 주고 중간 정도 진행됐을 때 1억 2천만 원을 최 대표는 강 대표에게 지급한다. 뭐 일반적인 그런 수순에 따라서 개발이 완료되고 납품하는 순간 일정 기간 내에 잔금 1억 원을 주는 걸로 이 3억 원의 총 하부 계약은 종료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이 강 대표는 이 S사의 대표인 강 대표는 이 프로젝트 3억짜리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을 납품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이 SB사에 납품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물 흐르듯이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통보가 옵니다. 최 대표가. 저희가 납품받은 B사의 결과물이 좀 미흡하다. 우리 내부의 정성적인 평가, 최종 평가상 정부에 납품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미 지불한 2억 원은 뭐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의 실제 프로젝트 개발하는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잔금 1억 원은 줄 수가 없다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 강 대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종종 일어납니다. 잔금을 갖고 서로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는 줄 수 없다. 근데 여기 입장, 강 대표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는 결과물을 자기네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서 지급 불가란 통지를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또 부족해요. 왜냐하면 품질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서 고객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는 걸 바꿀 수 있는 증빙할 만한 그 데이터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현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강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괘씸합니다. 당연히 줘야 될 1억 원을 주기 싫어서 이렇게 자체 개발로 아마 우리가 납품한 걸 보면서 해보니까 나머지는 자기네들 어떻게 해볼 수 있겠구나. 아니면 우리는 문제는 없는데 아마 이런 건으로 지불을 지금 기피할 그 모략을 한 것 같다. 느낌이 굉장히 괘씸하게 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크리에이티브 옵션, 이전 차시에서 우리가 배운 뭐 숨은 인터레스트, 욕구 이런 걸 막 고민했는데 더 이상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은 이제 협상을 또 배운 사람,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 말고 좀 넓게 이해관계인 전략으로 한번 이 사람을 자극시킬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뒤에 애초에 갑인 정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이해관계인으로. 궁금하시죠? 어떤 굉장히 통쾌한 방법입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에. 그래서 보통 채무와 그 채권 관계에서 뭔가 명확한 증빙 서류로서 많이 활용하는 내용 증명이라는 걸 이렇게 보냅니다. 누구한테? 애초에 최초의 갑으로 보는 정부. 특히 그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예요. 여기에 또 실무자, 계약을 담당한 주무관한테 보냅니다. 내용 증명의 형태로. 발신인은 이 S사, 갑을 병할 때 병 정도 해당되는 대표, 이름을 적고, 자, 정부과제라는 이런 땡땡 과제의 개발 용역 대금 미지급금 건 이렇게 하고 경위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적어주는 거죠. 자, 이해관계인으로 이 사람을 딱 지정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임팩트를 딱 주는데 어떻게 될까? 결과는. 왜냐하면 저 입장에서 이 S사 입장에서는 뭘 알고 있냐면 보통 정부과제에서는 이 계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2-1에 보면 이 정부과제를 1차적으로 받은 B사 입장에서 다시 하도급을 줄 때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것은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된다. 정부 입장에서 그건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부 다 안 하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병에게 계약을 할 때 그 병에게 대금을 지급 못하면 제대로 안 해주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너희에게 처음에 맺은 이 10억 규모의 프로젝트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걸 이 S사의 대표가 안 거죠, 제가. 그러니까 요걸 갖고 이해관계인인 정부의 이 담당자에게 내용 증명으로 임팩트를 준 겁니다. 뭐 이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최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확한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하다가 10억이라는 전체적인 계약 금액을 못 받을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 어때요, 이 사람은? S사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꼬리는 내리는 겁니다.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좀 판단이 좀 잠깐 미스가 있었습니다. 잔금 1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협상이 제대로 타결이 되는 거죠. 자, 이때 활용된 게 뭐예요? 뭐 스탠다드나 아니면 R&D나 이런 이전 차시에서 배운 그런 거보다도 이해관계인이라는 이 당사자 이외 사람을 통해서 이 상대방, 협상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 전략을 배우셨나요? 협상하실 때 상대방 이외의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제3의 이해관계인이 없을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보시는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지켜볼까요?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부동산 거래관계의 사례인데, 자, 제가 이제 은퇴가 다가옴에 따라서 종잣돈을 갖고
월세나 전세금을 통해서 노후 생활을 좀 하나의 방책으로 활용하고자 다가구 주택을 지금 받은 게 있어요. 매입하려고 이 집주인, 다가구 주택 보유한 집주인한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시세 가격에 1억을 더 주겠다. 팔아라. 요구를 하죠. 포지션. 명확한 겉으로 제시하는 포지션에서는 서로 첨예하게 맞부딪힙니다. 팔아라, 안 판다. 자, 근데 공인중개사 얘기를 가만히 들어본 거예요. 이 집주인이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집주인 아들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집주인에게 뭔가 뒤에서 조종하거나 아니면 집 거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좀 빠리빠리하고 뭔가 현실을 아는데 이 사람이 최근 사업이 힘들어져서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좀 얘기를 해서 이 집을 좀 팔아서 자기 사업 자금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정보를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온 거예요. 이런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와 이 사람의 협상 테이블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인이 아들이 있음을 알게 됐고 아들이 집주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대한 매도를 지금 희망을 강력하게 지금 원하는 상황이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집주인이 어쨌든 이 집주인은 반대하지만 아들이 나서서 공인중개사한테 손님들 오면 좀 이 집을 보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점은 이 다가구 주택 3층에 사는 세입자 아직 1년의 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가 이 집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 3층만은. 왜? 이 사람 생각은 있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면 요새 통상 이게 좀 계속 올라가니까 보증금이 인상돼서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잠재적인 우려를 하고 있어서 집 보러 오는 사람한테 3층만은 자기 집만은 안 보여주는 극히 그런 반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공인중개사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해관계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인,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3층 세입자라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인을 추가로 발견한 거죠. 자, 이때는 여러분 협상 당사자의 뭐 크리에이티브 옵션, 욕구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의사결정이 좀 약하고 주변 아들의 또 반대의 어떤 행위를 보이는 3층 세입자. 이 둘의 어떤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기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걸 제가 이제 느낀 거죠. 이제 매수하는 다가구 주택 매수하고자 하는 저의 입장에선.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입장에서는 지금 이해관계인이 크게 보면 집주인 아들, 실질적인 영향력자, 그 다음에 지금 설득해야 될 3층 세입자 두 사람에다가 공인중개사도 하나의 이해관계입니다. 이 거래관계를 최종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선 이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다. 왜? 이 사람에게 좀 뭔가 노력을 좀 보여달라. 왜냐하면 집주인 아들과 3층 세입자를 내가 직접 가서 설득할 수는 없거든요. 이 부동산이라는 거래관계라는 게. 이 사람이 해줄 몫이에요. 이 아들한테 가서 지금 이거 시세보다 1억을 더 주려고 하는 매입자가 나타났는데 아버지한테 확실하게 좀 제시하고 근데 이 사람이 또 3층 세입자한테 가서도 설득을 해야 돼요. 이걸 내가 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역시 이 거래관계, 이 협상에 공인중개사 또 하나의 이해관계인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정권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도 혹할 만한 협상 뭔가 대가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아들과 당시 세입자에게 좀 설득을 하시는 노력이 크니까 이 거래만 성사되면 법정 최고의 수수료를 제가 주겠습니다. 확실하게 보증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먼저 자극을 시키면 이 사람은 아들과 세입자에게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공인중개사한테 제가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세입자한테 가서 무조건 얘기를 설득을 하기가 지금 한계가 있으니 세입자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제시하더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 부동산 매입 후에 보증금 맡긴 걸 지금 2천만 원을 아예 되돌려 주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이 올라갈 걸 우려하고 있으니까 아예 반대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달라. 내가 집을 인수하면 보증금 중에 2천만 원을 아예 되돌려 주겠다. 인하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다 세입자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중개 관계를 당신이 좀 제대로 해주면 이런 수수료, 법정 최고 수수료를 주겠다. 자, 여러분 어떻게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물론 타결이 안 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굉장히 신이 나서 그리고 이 사람의 세입자를 설득할 만한 충분한 무기가 된 거고요. 집주인 아들 역시 지금 절박해요. 사업자금 저걸 마련하려고 이 집 팔아야 돼요. 어쨌든 아버지 설득해서. 근데 눈에 가시 같은 이 세입자도 행동을 바꾸면 뭐 다 원만하게 집을 거래하는 쪽으로 다 이렇게 협상이 체결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사례에서 활용된 전략 가장 큰 게 뭡니까? 네, 이해관계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관계인에게 정확한 효과적인 이런 도구들을 다 제시를 했다. 그런 성공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관계인을 활용할 때 또 중요한 어떤 전술이 있겠죠. 자, 우리 사회생활하거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사실 상대방 협상 당사자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 이건 일단 여러분이 지금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되시면 우선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보이지 않게 응원할 사람. 여러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다양한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여기선 5가지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봤어요. 누구의? 이해관계인. 특히 숨어있는 이해관계까지 포함해서. 자, 협상 테이블에 있지 않지만 마치 테이블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서 우리가 상상하면서 내가 원하는 요구 수준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자, 처음에는 상대방, 실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사장님이나 임원분들이나 최종 의사결정권자, 그 협상의 의사결정자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테이블에는 없지만 어쨌든 영향력을 통신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행사하고 유력하게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실무자. 실무자는 최종 결정권자에게 정보와 의견을 제공. 지금 상대방은 아니지만 그 상대방에게 또는 최종 결정권자에게 부단하게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협상력은 뭐의 싸움이라고 했죠? 정보력의 싸움이다. 사전에 정보를 얼마나 준비해 갔느냐. 거기에 의해서 협상 결과는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이전 차시에서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정보와 의견, 이런 근거, 이런 걸 제공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정보를 갖고 준비를 할까라고 제가 생각하면 저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정보가 또 나오겠죠.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협상 결과에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3의 외부인도 있을 수가 있다. 외부인. 뭐 언론도 포함해서 큰 기업이라면 국민, 뭐 여러 가지 환경 단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적대적인 이해관계인도 있겠습니다. 협상 제안에 상대방이 꿈쩍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한 경우에는 뭔가 협상을 방해하는 적대적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이해관계인. 이거는 여론, 소비자 단체, 언론, 정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어쩔 수 없이 내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끔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상황에 보면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앞서 얘기한 5가지 유형 중에 이 세 이해관계인을 이렇게 규정하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주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앞에 5가지 과정 유형 중에 최종 의사결정권자죠. 아버지보다는 사실 이 아들이 지금 주도 결정을, 집을 매매하는 결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입자는 어때요? 세입자는 앞에 5가지 유형 중에 우호적인 이해관계는 아니고 어때요? 적대적 이해관계인이다. 내 입장에서요. 내 입장에서. 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집을 인수하면 내가 아마 보증금 올릴 거다라고 이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반대로 보증금을 되돌려 주겠다는 그런 것까지 제시한 거죠. 또 하나의 이해관계인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유형 중에 우호적 이해관계인이에요. 어쨌든 공인중개사는 자기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지지해주고 또 자기도 내가 제시한 법정 최고의 그 중개 수수료를 얻어가니까 나를 지지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우호적 이해관계. 이렇게 규정을 해보면 여러분이 5 유형을 갖고 상대 그 테이블에 나온 상대방 이외에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에 누구누구 있을까를 따져보면 분명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의 생각만으로 하지 말고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해관계인, 숨은 이해관계인까지도 우리가 들춰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협상하기 어려운 상대가 누굴까? 이건 제가 재밌는 사례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협상하기 가장 힘든 상대가 누굴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떤 분들인가요? 네.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입니다. 부인, 와이프, 부인. 부인이 가장 설득하기 힘들다 그래요. 남성 입장에서는. 왜? 모든 정보가 노출되죠. 와이프는 나와 동거동락을 지금 계속하기 때문에 뭐 월급까지도 이번 보너스는 작년 대비 몇 프로 더 나와?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 완전히 정보를 꿰차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의 와이프는 나의 과거 경험을 꿰차고 있어요. 나와 같이 계속 생활하고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부부싸움 같은 걸 해도 과거의 해묵은 그런 사례나 감정이 또 대화에 끼이는 거예요. 예전에 10년 전에 얘기가 또 나오고 막 이런 굉장히 협상의 난항을 겪는 그런 상황과 상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서는 뭐 부부간의 다툼이나 부부간의 대화에는 역시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관여가 돼서 부부싸움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양가 부모, 그죠? 부모들이 또 개입되면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집안의 문제를 별거 아닌데 갑자기 비화되더니 큰 다툼으로 벌어지는 상황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협상 결렬 시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와이프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난 너 말고도 또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인 말고 그건 이혼을 한다는 얘기인데 부인 말고 카드가 있으면 하죠. 근데 뭐 바람을 피는 것도 이게 정상적인 대화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혼에는 대안이 부재하다. 그게 가장 힘들다 그래요. 자,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협상에는 협상 이슈, 요구 조건만 갖고 서로 뭔가 견주다가 도저히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 상대방 이외에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인은 또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해관계자가 이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한번 있는지 없는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면 내 협상, 내 요구 조건에 유리하게 활용할 만한 누군가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협상에 좀 활용하는 이해관계인을 좀 모색하라. 오늘 차 씨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